세상의 높이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은 위로 넓어진다. 수직의 길로 세계를 넓히다. 현대 엘리베이터. 변비, 쥐어짜는 건 힘들죠? 수분을 흡수한 식이섬유가 장을 채우고 비워 배변 리듬을 찾아드립니다. 시원한 맛 남기도록 채우고 비우는 아락실. 알았죠? 아락실. 어제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던 주민 김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입원 중인 원 후보는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SNS에 직접 밝혔습니다. 홍익대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에 이어 한양대에서도 몰카 동영상이 촬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단속하고는 있지만 최신형 몰카범죄를 뿌리 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31도, 경주는 32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중서부와 영남 지역에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바로바로론 모바일 앱 출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모바일 앱으로 바로 대출 가능성이 바로 모바일 앱도 대출 가능성 높은 신라면 블랙이네. 더 맛있어졌어요. 전자레인지 돌리네. 그럼 더 맛있거든요. 이야, 돈고를 우려 더욱 맛있어진 신라면 블랙. 돌리니까 더 맛있네. 신라면 블랙.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필요할 때 당신 곁에 걱정 마세요. 사나머니. 네,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 후보가 어제 토론회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 후보를 폭행한 남성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 후보는 이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네. 네, 원희룡 예비 후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지금도 아직 병원에 있나요? 네, 원희룡 예비 후보는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에 퇴원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후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선거 캠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원 후보는 어제 제주지사 예비 후보 토론 중에 제주 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김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토론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원 예비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뒤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한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제주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2공항 건설 추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며 단식 농성까지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현장에서 후보자를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원 후보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네, 원 후보는 조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원 후보는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 씨를 걱정하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또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의 수건 사업이자 이에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도민들의 지혜를 나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원 후보는 딸이 쓴 글이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 후보의 딸은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서 욕을 먹고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정계 은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또 아빠를 미워하셔도 좋으니 제발 목숨이나 신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에 대해 원 후보는 딸이 욱하는 마음에 올린 글인만큼 현재는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 등 학사비리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대 학사비리 사건, 결국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인 10시 25분쯤 이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최 씨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최 씨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지난주에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잖아요. 지금은 퇴원했습니까? 네, 최순실 씨가 입원 나흘 만인 어제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퇴원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주 입원한 뒤 부인과 수술을 받았는데요. 최 씨는 오는 23일 예정된 국정농단 재판부터 다시 출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홍익대 이 남자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사진 유출 사건 이후 한양대에서도 남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학생들 사이에선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내용은 해당 학생회 측에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최근 남자 화장실이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학생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장 학생회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학교 측 그리고 경찰 측과 함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살떨리고 계속 그 생각 나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그랬는데 너무 불안하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까지 이렇게 몰카가 확대돼서 학생 입장으로서는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 소식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황수연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여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남자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네. 위원님, 현직에 계실 때도 그렇게 남자 화장실이나 이렇게 남자들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사건 좀 보셨습니까? 아니, 압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도 네. 남성의 어떤 그 화장실에서 하는 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예. 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사람마다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남성이 그렇죠. 남성에 대한 네. 관심 또는 이제 제가 취급했던 사건은 거의가 네. 남성이 남성의 어떤 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는 경우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올리더라도 어떤 거는 얼굴을 이렇게 몰라보게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그냥 다 식별이 가능하게 올리니까 이게 한번 유출이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이제 얼굴 자체를 올린다는 거 하고요. 예. 한번 유출이 되면 사실 이제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삭제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일견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 만약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배포하는 순간 또 일파만파 퍼지거든요. 이게 이제 몰카에 대한 어떤 처벌의 강화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엔 대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다면서요, 이게? 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홍익대 그리고 한양대에서 몰카 범죄가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제가 어제 만난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경찰들도 관내에 있는 대학 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신학기죠. 2월, 3월을 집중적으로 몰카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
예. 특히 운동부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라커룸이나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뭐 탐색을 해서 몰카 예. 적발에 뭐 애를 썼다. 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어제 황수연 기자가 동행한 그 몰카 감지하는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송파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있는 몰카 적발 여부를 저희가 같이 동행 취재를 한 셈인데요. 예. 다행히 어제는 몰카가 적발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몰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고성능이 많아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던데요. 일단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0% 적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중에서 탐지한다고 전파 탐지를 하잖아요. 밀착하지 않으면 그 전파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휴대용 감지기가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 황 기자가 좀 동행을 했잖아요. 좀 어떤 부분이 좀 요즘에 고성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던가요? 예, 우선은 일단 탐지기 자체가 최신형 몰카를 따라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느낀 게 앞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몰카 옆에 갖다 대면 탐지기가 울립니다. 예. 그런데 불과 3발자국 정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1m 정도만 떨어져도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천장이나 뭐 전등에 부착이 됐는지 이렇게 휘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탐지기를 이때는 거의 사실상 무선을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위해 마이크를 달아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전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탐지기가 계속 반응을 했습니다. 오작동이군요. 그렇죠. 그 오작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몰카가 아닌데 이제 작동을 한 셈이죠. 전파를 감지를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내 옆에 몰카가 있다. 이렇게 오인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몰래카메라를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부분을 뭐 등록제를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용산이라든지 몇 군데 어떤 그 전자상가에 가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몰카가 형태가 많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안경도 있고 이렇게 볼펜에다가 숨기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다양하잖아요. 뭐 이 열쇠고리 뭐 안경에도 요 틈 사이에 거기다가 하는 경우, 뭐 구두 끝에 구멍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이게 최첨단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데 아까 황 앵커님 황 기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파 탐지하는 게 원칙적으로는요, 바로 갖다 대면 나와야 돼요. 그 주변에서. 원래는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휘저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전파를 미미하게 발산하는 거를 최첨단형을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밀착해야지 겨우 신호가 오는 정도로 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당국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몰래카메라 발전하는 속도를 지금 그 감지기가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좀 몰래카메라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제가 실제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픽이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지난 2012년에 2,400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에는 7,600건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2016년에 여전히 5,000건을 넘는 지금 실정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적발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발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 모르는 사이에 몰카가 어디서 찍히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강하면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2016년도 이거 내용을 보면요, 통계를 보면 31.5%만 기소했고 나머지 43.6%는 불기소했거든요. 불기소라는 거는 아예 그냥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는 건데. 뭐 경범죄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벌금 정도로 이거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기소유예 정도로 주는 건데 그 이유인즉슨 거의가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범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대체로 학생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장례를 참작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처벌이 경하다 보니까 자꾸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과거 뭐 살인이나 강도, 방화가 강력범죄였다면 이제 몰카나 데이트 폭력, 가족 폭력이 굉장히 뭐 심한 범죄인 세상이 왔다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계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가 불기소되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대통령까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사고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빗길 고속도로에서 고의교통사고. 고의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 텐데 황송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입니다. 네. 경기 시흥에서 이제 평택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인데요. 1차선 도로를 향하는 코란도 차량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5km 정도를 그대로 긁고 지나가는데 예.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요. 예, 검정색 그 투스카니 차량이 앞을 막아섰죠. 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이 사고를 멈추게 한 겁니다. 예. 내리네요. 이제 내리는 운전자 한영 택시인데요. 네. 택시죠. 한영 택시에 죄송합니다. 예. 크레인 기사로 이 사고 차량이 멈추지를 못하자 일단 경적을 좀 울려봤다고 합니다. 근데 창문 너머로 봤더니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이 사고를 막아줘야겠다. 예. 이 마음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한영 택시가 막지 않았다면 저 코란도 그 피해 운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운전자는 어느 지점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 목숨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1.5km 정도를 계속 그 벽을 긁으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저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급기야 아마 전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상에서 전복이 된다고 그러면 뒤따르던 차들하고 2차, 3차 추돌 사고가 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 상황을 본인의 입장에서 대입을 해봤어요. 한영택시의 입장으로. 나라면 과연 내가 저렇게 한영택시처럼 할 수 있을까? 보통이라면 사람이 나 사고 당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피해가기 급급하겠죠. 그런데 한영택시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앞에 가가지고 막아서 저 차를 막은 거거든요. 만약에 저게 막은 상태에서 뒷차가 서지 않았으면 밀려가지고 전복되면서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상정을 했을 텐데 저렇게 했다는 건 저분 은 소리 들어도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영택시 어느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직접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한쪽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막아서 세워놓고 빨리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차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냥 빨리 저분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차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망치 그러면서. 망치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깨고 들어갔죠. 119에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운전자를 내가 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말 시키면서 주물러주기만 했어요 그냥. 저분 도와야겠다, 막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교통사고를 낸 건 맞잖아요. 그러면 혹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려면 운행 중에 고의나 과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분이 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운전행위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난을 예방해서 그걸 막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저걸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던 거고요. 정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입건조차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표창도 지금 전달할 예정이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내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오히려 경찰은 인명피해를 막은 위인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표창장을 수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차는 그러면 다 부서졌는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차가 부서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말씀처럼 검정색 투스카니 차량이 좀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 수리비를.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을 만든 현대자동차 측에서 우리가 수리비를 지원하겠다 했더니 한 씨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현대자동차 측에서 그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차량으로 신형 차량을 오히려 선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꼭 옛날 거에서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의인의 어떻게 보면 그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광고 비용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얘기를 올린 게 지금 몇 번입니까? 그러네요. 저 차 준 거 하나도 안 아깝겠죠.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상위 검색어에 계속 그 차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한영택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애들한테 뿌듯한 마음은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이슈화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요.
관심들을 너무 가져주시니까는 각 전화가 오셨어요.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돌아오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네, 이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한양타씨 얘기하다 보니까 그 코란도 주인, 그러니까 뒷차 주인은 왜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했다고 하던가요? 예, 실제로 뭐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소 지병도 좀 있었고 전날 굉장히 과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건데 이후 바로 이 한 씨의 도움으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긴 했고요. 저희 취재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이 해당 피해자가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감사 인사가 왔다고 하는 걸 보니 이제 의식을 잘 차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부디 빠른 회복을 바라겠고요. 한영탁 씨 정말 좋은 일 하셨다는 거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숨기고 감춰야 할 구석이 없다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로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남의 당 아버지께 그런 모욕을 주고 추미애 대표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막말을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했던 몸통이 누구인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뤄졌던 민생 법안과 그리고 경제 법안들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의 모든 사항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다 밝혀왔습니다. 야당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네, 보신 것처럼 막혔던 국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이 돌입했습니다. 이 소식 안건우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주도지사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황이잖아요. 저 남성이 갑자기 난입을 해서 계란도 던지고 폭행도 한 거죠. 어떤 분이라고 하던가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 후보가 어제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다른 후보들과 함께 참석을 한 자리였습니다. 네. 상황은 오후 5시쯤 백록담홀 무대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날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에 말씀하신 대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단상 위로 올라왔고 네. 원희룡 예비 후보를 향해서 날달걀을 먼저 던진 다음에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왜 던졌다고 하던가요? 이 남성은 일단은 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50살 김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굉장히 갈등을 빚어왔던 인물이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남성이 지난해 단식하던 중에 원희룡 후보와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공항에 버리고 쫓겨나야 되는 이유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책이라는 거 우리는 공항 들어오면 죽음 없으니까 공항을 그만 놔줘야 돼. 우리 주민협의가 시작이 돼야 대책을 세우지. 중요한 요청을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랑 협의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구나. 우리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중요한 요청을 하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시 보고 있을게요.
듣기로는 저 남성이 그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다음에 자해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좀 괜찮습니까? 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아무래도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폭행을 당하니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좀 가족일 테잖아요. 또 딸이 올린 SNS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희룡 후보의 딸이라고 하는 네티즌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아빠가 욕먹고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계를 은퇴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폭행이 혹시 그렇게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비판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네. 계란 던지는 것도 좋지만 제발 아버지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네. 오죽 애가 탔으면 아버지가 호상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까지 든다. 이런 글까지 올렸을까 싶은데 일단 아무래도 여론의 그런 의식을 해서 그런지 지금 글은 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원희룡 후보의 좀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 폭행도 당하고 계란 던지고 맞고 그래서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입장과 지금 상태를 보이고 있나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20분 정도 현장에서 안정을 취한 뒤에 119 구급대 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원 후보에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네.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죠. 향후 일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향후 일정은 이제 잠정 취소를 했고요. 재조정한 뒤에 다시 선거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돌발 상황이 일면 안 되니까 좀 취소를 하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 같은데 제주도지사 좀 여론조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 폭행 상황이 차후 조금 그 추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자 기준 여론조사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어제자 KBS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먼저 한번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지지율 0.1%포인트 오차 범인의 초접전 양상입니다. 네, 그렇네요. 초접전이네요. 네, 초접전 양상이고요. 반대로 좀 재미있는 얘기는 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문 후보가 42.4%, 원 후보가 38%로 반대로 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제 오차 범위나 이런 거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주도지사 지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38.1%, 그리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로 38%로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폭행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에 좀 영향을 줄지 말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격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송파을인데요. 어제 배현진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상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제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이 송파의 깃발도 너끈하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이 주민인데 내보고라도 찍어줄 거야. 송파에서는 우리 압승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홍 대표가 자신이 주민이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는데 어디서 저렇게 자신감이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뭐 뒤에 좀 살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당시 송파 주민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고 그때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송파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배현진 후보가 정말 자신만만한 태도는 밝히고 있지만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건데요. 네. 대학 시절 토론대회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은상을 금상으로 바꾼 것, 또 스피커상을 베스트 스피커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일단 서면 경고를 받았으니까 계속 선거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당에는 배현진 후보가 있다면 그 민주당에는 최재성 후보가 있잖아요. 조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여론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을 여론조사입니다. 최재성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배현진, 박종진 후보가 뒤따르는 형국이죠. 사실 이게 뭐 역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송파을이 상당히 집값이 표심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부동산 거래를 관련해서 정책을 내세웠던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점을 송파 주민으로서 내세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송파을의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재건축 규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보보다는 그런 복심보다는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른미래당 저희가 박종진 후보를 넣었는데 바른미래당 후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 예비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만 그 조사된 대로 넣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배현진 후보를 응원했다면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최재성 후보를 응원을 했습니다. 무려 선거운동 첫날 응원을 한 건데요. 직접 그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같이 출근길 송파을로 먼저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8분쯤이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송파구 잠실 세내역에서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또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 등과 첫 번째 선거운동에 나선 겁니다. 사실상 최재성 후보의 지원을 나선 거죠. 이 자리에서 송파를 처음으로 방문한 이유를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해야 25곳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송파를 정말로 격전지로 뽑는 만큼 이번 결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노원병 좀 소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안철수 키즈로 불린 강현재 변호사가 이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였죠. 네, 노원병에 공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노원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두 사람의 재미있는 이력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강 변호사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년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후 안 후보를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요. 지난 2015년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안철수는 왜? 라는 책을 공동 저술을 하면서 안철수 키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은 자유한국당행을 선택해서 홍준표 키즈가 됐고요. 이준석 후보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출신이고 또 18대 대선 당시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박근혜 키즈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 탄핵 정국에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옮긴 뒤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강현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키즈,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이제 입당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노원병의 이준석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키즈로 불려왔었는데 거기서 바른미래당 지금 당적을 달고 지금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건데 이준석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까지도 바른미래당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예정상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관위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경선을 거치는 지역 이제 송파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노원병을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당내 공관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옛날 국민의당 파와 바른미래당의 그 파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가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준석 후보가 사실 예비 후보가 유승민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른정당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곳에 나갈 계획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김근식 교수가 안철수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천이 확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병은 대진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강현재 자유한국당 후보,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준석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 글쎄요, 굉장히 지금 누가 될지 제가 궁금한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그때마다 나와서 조금 상황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달 지방선거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허투루 뽑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자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짬짬이 거래와 수의 계약을 일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시청과 시의원의 짬짬이 거래가 적발된 경주시. 보유한 관용차들의 자동차 보험을 7년간 시의원 A씨가 운영하는 보험사 대리점에 몰아줬습니다. 70건 넘는 보험료만 5,400만 원. 시 관계자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보통 보험이라는 게 한 곳에 넣으면 계속 넣지 않습니까? 그죠? 재선인 A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송조보험 이거 몇 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사실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공무원들이 내가 직원 되기 전부터도 우리 사무실에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경주시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업무는 또 다른 시의원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집중됐습니다. 역시 재선인 B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일부러 이쪽으로도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법무사 의원 자료를 시에 다 받아가지고 현재 많은지 이거 좀 보면 시도 광역의원의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8,053만 원. 기초의원도 5,616만 원이나 됩니다. 정기 의정 활동은 1년에 80여일에 불과하고 교사와 공무원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업과 겸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이익단체에서 활동 중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A단이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이 더 잘 되버리면 다음 통해서 100% 당선이에요. B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그 맞는 정책이고 정말 좋은 정책이도 무조건 반대를 해야만이 다음에 시장을 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시의원 2명. 8년에 걸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시민이 아닌 소속 정당을 대변해왔다고 고백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 시의원 집에서 밥 해주는 신부가 비례대표가 돼. 전 보좌관이 시의원, 현 보좌관이 이번에 출마하고 현 사무국장이 또 이번에 비례를 출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선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주종관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 지방의원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하찮게 보는 거 자체가 자기 말만 잘 듣는 되는 일을. 이런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가 몇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을 지배하고 또 자신들의 선거에 지방 정치인을 동원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똑바로 보고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북한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양 냉면집인데요. 그냥 냉면 말고 옥류관 스타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김종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악수만큼이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양 냉면 전문점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평양 공연 이후 우리 예술단이 찾았던 옥류관 냉면에 관심이 쏠리면서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아예 옥류관 냉면을 간판 메뉴로 내세운 곳도 있습니다. 고명도 특이하고 색깔도 특이하고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또 관심을 갖게 돼갖고 찾는 사람이 아마 이제 3배 이상으로 는 것 같아요. 진짜 평양 옥류관에 가면 이런 냉면 딱 이렇게 여러 스타일로 나오는 게 맞냐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양 옥류관을 남한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반입이 중단됐던 대동강 맥주도 다시 수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우리 먹거리에도 북한 문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지금의 북한 모습,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요. 북한이 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함께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통일부에서 나온 이 자료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5월 16일, 그러니까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석하는 참석자 면면을 봤더니요. 북한 쪽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요.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몇 명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리성근 조평통위원장이 참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상되던데요. 그게 이제 대화의 창구니까요. 그런데 이제 체육성 부상이 참가를 하고, 민족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가를 하고, 철도성 부상이 참가하고, 이것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바로 남북 철도 연결 문제를 상의하겠다. 또 이번 8월 달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단일팀 문제를 협의하겠다. 또 이 남북 간에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가 해제되었을 때 남북 간의 경협 문제를 미리 얘기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경협이라면 개성공단 재가동 등도 포함되는 걸까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단서가 붙겠죠. 지금 국제 제재 해제 이후에 실행이 될 문제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 철도성 부상이 포함된 게 저는 눈길을 끌던데요. 철도가 지금 굉장히 북한 철도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속 4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우리가 철도를 만약 새로 건설을 해주게 된다면 서해안 쪽, 동해안 쪽 이렇게 H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때 해서 중국 쪽으로도 가고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근데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에서도 사실 언급됐던 문제고요. 남북 간의 경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얘기가 됐던 것이 철도 도로 연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동쪽으로 가는 쪽은 북한의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고 많은 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도 어렵고 많은 돈이 들겠죠. 그러나 이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그 돈은 우리 정부, 대한민국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가 성사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난항은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 첫 회동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거 북한 당국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 원산이 지금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풍계리를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고 하면서 원산에 들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굳이 왜 원산일까요? 일단 외형적으로는요. 여객기가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원산에 있기 때문에 외국 기자들을 원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1박을 시켜서 원산 찍고 풍계리로 가는 방식을 택하겠다. 일단 외형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목적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원산이라는 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이잖아요. 태생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출생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그 동안에는 주로 그 평양 과학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마천루 그 호텔 등등 이 평양이
아무래도 특구잖아요. 경제특구 또 관광특구.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원산의 공항도 이제 새로 들어서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많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적북적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뭐 그 지역은요, 사실 과거부터 사실은 남북이 경협 얘기를 할 때 이 남북을 잇는 관광지대로 사실은 거론이 되었던 지역이죠. 원산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금강산, 설악산과 북쪽에 금강산을 잇는 관광지구 얘기를 할 때 조금만 올라가면 원산이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예. 관광 벨트 안에 포함이 된 지역이었죠. 예. 게다가 그 갈마반도, 그러니까 네. 원산을 감싸고 있는 반도가 갈마반도 아닙니까? 예. 거기에 유명한 명사심리 해안이 있고, 거기군요. 예. 명사심리 해당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거기에 이제 대규모 관광단지를 짓겠다. 예. 이번에 기자들이 원산을 들리게 한 보여주기 이유는 위함이군요. 예, 뭐 그런 홍보 목적도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던 사진들은요, 원산에 대규모 지금 복합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북한에 과연 누가 여행을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저기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아마 김정은 정권이 저걸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후속 조치들을 여러 가지 김정은 정권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사실 탈북자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또 김정은 정권의 민낯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북한 정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북한 시스템과 김정은을 악마로 보느냐 아니면 천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접근법과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쇼로서 이제 보니까 악마로 생각한 건 잘못됐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쿨하고 결단력 있고 진짜 핵을 폐기할 것 같은 과감한 모습도 보이고 북한은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네, 태공사는 좀 완전히 북한을 믿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이제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의심이죠. 예. 뭐 지금 미국의 기류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보 자체는 환영할 만한 행보임에 예.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실행이 되고 확인이 될 때 박수를 쳐야지 예. 지금 박수 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예. 건데, 태영호 공사 입장도 정확하게 그런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환영할 건 환영하지만 증명이 된 연후에 보상을 베풀고 박수를 치자,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태도겠죠. 예. 태공사가 어제 그 북한 로얄 패밀리에 관련된 이제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보, 발언, 또 유머 감각을 보면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한번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이게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잘 연출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가 봤는지 아마 봤겠죠.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비슷한 이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렇습니다. 대단히 이제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칠더라. 과거에 이제 2015년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라 양식 공장에 이제 현지 답사를 갔었는데, 이 새끼 자라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지배인에게 질책을 했고 그 지배인을 처형을 지시해서 총살을 시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또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대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예. 저 사람도 괴물이 아니었구나. 예. 저 사람도 뭐 감정이 있고 유머가 예.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는 그 외교적 수사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미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행적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예. 우리는 양쪽을 다 봐야 되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령도 점령 훈련을 참관하고 현지 지도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백악관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협박했던 사람이고요. 예. 집권 후에 수백 명의 고위직을 처형했고
고모부까지 총살한 사람인데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면서 냉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대해서 우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정부 1년과 남북화의 뒷얘기를 꺼냈습니다. 청와대 SNS 통해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지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실상들을 뉴스나 또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걸러진 것들만 접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네. 그런데 머릿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미지만 가득 들어 있어요. 특히 네. 부정적인 이미지. 이번에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접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실체다. 지금까지 본 것은 간접적인 그 걸름 과정을 통해서 본 이미지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또 우리 그 예술단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상과 또 중국 정상과 회담하고 할 예정인 이런 모습들도 TV 속에 비춰진 김정은의 모습이지만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도종환 장관의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저런 측면을 봐야 하고 전문가들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서비스에서 서방세계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렇죠. 거기서 인터넷을 즐겼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런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체제의 리더로서 굉장히 그 큰 잔혹함, 잔인함을 예.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쪽 측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뜻이죠. 원장님이 핵무기 또 전문가시니까 핵 폐기 관련된 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제 태호 공사는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아마 잠시 아니면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핵을 가진 상태로는 이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예.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시기에 이 적당한 기만극을 펼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남한 정부를 잘 이용하고 미국을 잘 타일러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벌고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저쪽 서방세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만극을 예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죠. 예. 물론 우리의 희망사항은 전자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이제 곧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예. 그 이후에 진행될 미북 협상에서 북한이 어떤 제안을 내놓는가를 보면 아마 거의 북한의 진정성 여부가 드러날 겁니다. 예.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쏟아낸다면 예. 이거는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일부분은 계속 남겨놓겠다는 생각을 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대담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짐작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한 남성이 문 앞에서 귀를 대고 엿듣습니다. 서울의 한 여대 주변 원룸촌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건물 내부에 침입해 방안을 들여다본 30대 남성 전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한 달 새 9번이나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기 이천의 한 물류센터 주차장 바닥이 그야말로 쩍쩍 갈라져 있죠. 이 주차장 바로 아래 옹벽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흙이 앞쪽으로 쏠리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보수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천시 소신의 땅에서 발생된 것 때문에 업체에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건데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물류센터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또 해외 팬에게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 미국 포트워스 공연에서 지민을 총으로 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온 건데요.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 공연을 앞두고도 위협을 받았지만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협박에 소속사와 미국 경찰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욱 사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서 폭행당했다는 피해자 8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운전기사는 이 씨가 자신에게 침을 뱉거나 뒤통수에 신발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단독 판사가 처음 사건을 맡았지만 사안의 엄중성과 과거 업무 인연 등을 따져서 2번이나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인데요. 판사가 15일로 잡으려 하지만 탁 행정관이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이라서 청와대 행사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나른한 봄철 졸음운전 걱정되시죠?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운동, 이른바 졸방여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떨까요? 교통사고 속 생사를 가르는 것 바로 안전벨트죠. 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차량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서 사망이나 중상 확률이 9배나 차이 났습니다. 홍삼에서 폐암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건데요. 파낙시놀이란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마치 여름이 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서울은 24도까지 껑충 올라 있는데요.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인데요. 오늘은 반소매 옷차림에 마스크까지 준비하실 것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7월 중순의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구 32도 등으로 햇살도 강해서 더 더우실 겁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나쁜 단계 예상되는데요. 오존은 호흡기 건강에 무척 치명적입니다. 한낮에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으니까요. 외출 전에 대기질 상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미리 주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날씨 변화가 큽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데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강력하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사이클론 청소기 무료. 고액 보험금이 마음에 들어 가입한 내 암보험. 대장암 걸려 바로 보험금 청구하니 어떡해요, 고객님. 지난달에 보장기간 끝나셨어요. 그래도 보험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평생 보장되는 걸로. 보험료 참 괜찮네 하고 가입한 내 암보험. 월급은 매년 그대로인데 보험료 자꾸 올라? 그럼 보험료 부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보험료 그대로 오르지 않는 암보험으로. 무배당 AIA 평생보장 암보험. 보험금 못 받을까 고민하지 말고 보험료는 또 오를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완료 시 강력하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사이클론 청소기 무료. 080-930-7700
일반암 3천만 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600만 원은 가입 후 91일부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각각 300만 원씩 가입 첫날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모든 암보장은 최초 1회 보장하고 가입 2년 이내 50% 보장해드립니다. 암 전이 또는 재발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으로 80세 납 월납 40세 기준 보험료 남자 39,300원, 여자 29,700원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청약일부터 30일 내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미녹취,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나만의 스윗을 표현하고 싶다면 디파인 레디언트 스윗으로 반짝이고 청순해 보이는 눈빛. 아큐브 디파인 레디언트 스윗. 풀리지 않는 피로에 액티노 EX 플러스. 피로가 쌓여 생긴 통증 개선엔 액티노 EX 골드. 전 세계 판매 1위 액티놈으로 피로에서 통증까지 스트라이크. 액티놈 세계 1위. 역시 다르죠. 남들과 다른가? 자신에게 옳은가? 내일을 여는 빛이 되다. True Visionary.